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요즘 정말 뜨겁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언론 기사는 기본이고, 전문가 칼럼, 또 유튜브 토론 영상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반응들 있잖아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들. 그렇죠. 거기에 국제형사재판소나 헌법연구자료까지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까? 네. 그리고 찬반 양측의 논리가 뭔지 그 핵심 근거들을 좀 비교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사법 시스템 또 헌정 질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건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이게 위험하다, 시스템을 흔드는 거라고 경고하는지 그 핵심적인 지점들을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인 쟁점,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 사회가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신뢰의 문제. 네.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인 갈등 상황, 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역사적 경험들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다양한 관점들을 최대한 좀 균형 있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또 법치주의 원칙은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그런 질문들, 이걸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단순히 찬반 입정을 나열하기보다는 각 주장의 그 속내,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특별재판부라는 카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사법부, 특히 특정 재판부의 어떤 판단들에 대한 불신,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 보니까 한동수 변호사 인터뷰가 있던데 현재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구인영장 발부에 좀 소극적이라거나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판단들이 쌓이면서 불신을 키웠다는 거죠. 심지어는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바로 이런 점들이 특별재판부 주장에 직접적인 어떤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이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확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민들레 기사나 채널A 뉴스 같은 걸 보면 그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때 그 영장 기각 논란이 컸었죠. 네. 당시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특히 과거 행적 같은 걸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에 좀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채널A 뉴스에서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하던데 이 논의의 시작점을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서 찾고 있다? 이런 주장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 공방 말고도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틱톡 영상들 댓글 반응 있잖아요. 로쌍호 35 예환.22 같은 계정들. 야, 이거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나 보네요. 네, 지금 사법부 자체가 공정성을 위배했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즉각 시행하라.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그냥 막 넘쳐나요. 그만큼 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감면이겠네요. 네,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민들레 기사 같은 데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 혐의니까요. 네, 내란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점 때문에 기존의 재판 방식이나 재판부 구성으로는 이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쵸. 담당 재판부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헌법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성, 이런 게 특별히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하는 쪽에 강력한 의문이 또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검에 이어서 특별재판부까지 동원해서 이건 단순히 정치보복을 넘어서 아예 반대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네. 그리고 채널A 뉴스에서 전한 국민의힘 반응처럼 특정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건 결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잠시 좀 접어두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위한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에 가장 큰 법적인 걸림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 자료들,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 KBS 뉴스, 한국일보 기사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헌법 제110조더라고요. 아, 군사법원 조항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조항이 특별법원으로는 오직 군사법원만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영수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다른 형태의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 원칙이랑 부딪힐 수 있다는 건가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헌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헌법 제27조 제1항인데요.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입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 네. 여기서 법관이 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정규 법관을 의미하는데 만일에 특별재판부 구성 방식이 좀 다르다면 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아, 구성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둘째는 더 직접적으로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이 대원칙입니다. 만약에 국회 같은 정치권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이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침해해서 101조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쟁점은 지금 제한되고 있는 특별재판부라는 게 헌법 110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특별법원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특정 사건을 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수법원이나 전문법원 이런 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느냐, 이 구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법원이냐 특수법원이냐 이게 용어 자체도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위헌성 판단의 핵심 갈림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민들레 기사에 소개된 정현주 교수 주장을 보면요. 지금 제안된 모델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이 심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기존 사법체계와 완전히 분리된 특별법원은 아니다. 아, 분리된 건 아니다. 네, 그보다는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한시적인 특수법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헌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국회가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법률로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측, 예를 들어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 같은 데서는 이건 좀 말장난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해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사실상 기존 사법체계를 우회하는 특별한 재판기구를 만드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아주 팽팽하네요. 네. 참고로 그 국회 입법조사처 나에아레스 자료에서도 보면 국제적인 기준, 예를 들어 몬트리올 선언 같은 걸 봐도 특별법원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고 해요. 다만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이라든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 법원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주 예외적인 장치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법률적인 용어 논쟁도 상당히 복잡한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 바로 평등권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란 사건 관련자들만 일반 법원이 아니라 다른 이런 특별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이나 KBS 뉴스에서도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네, 법 앞에 평등, 민주주의의 정말 근간이죠.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게 모든 걸 그냥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잖아요. 통설과 판례가 그런데요. 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하다. 네, 여기서 또 찬반이 갈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들레 기사의 정현주 교수 주장을 다시 보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요. 그 합리적인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체의 특수성, 그러니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내란 사건이라는 그 중대성과 역사성,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사법 시스템, 특히 이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너무 깊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합리적 차별 사유로 제시하는 거죠. 사건의 중대성과 사법 불신. 네. 반면에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 같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들이 특정인들을 겨냥한 자의적인 차별을 정당화할 만큼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결국 이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민감한 문제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입니다. 네, 이것도 핵심 쟁점이죠. 재판은 오로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법부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입김을 불어넣는다면 그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그렇죠.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이나 한국일보 기사 등을 보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이 조항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법관 독립 조항이죠. 특히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안처럼 국회나 변협, 시민단체 같은 곳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모델, 이거는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그렇죠.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한국일보에서는 이런 서례를 남기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고 시도할 거다. 그러니까 소위 위험한 서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전하고 있고요. 네, 사법권 독립은 정말 법치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건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같은 데서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산한다거나 사법부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이런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도 역시 시각이 좀 엇갈려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쪽, 예를 들어 민들레 기사 같은 데서는 오히려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거니까 대법원장 같은 법원 내부 권력자의 입김이나 기존의 어떤 사법 관료주의로부터 더 독립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독립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법률 제정 자체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이나 한국일보 기사처럼 법원 내부의 독립성 문제와는 별개로 국회 같은 외부의 정치적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논쟁이 아주 첨예한데 혹시 과거 우리 역사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례에서 좀 참고할 만한 교훈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식의 특별한 재판 기구를 만들었던 경험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1948년에 있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 아, 반민특위. 네. 그리고 4.19 혁명 직후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재판부가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게 각각 재헌헌법에 근거 조항이 있었거나 반민특위 경우 아니면 혁명 직후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한 배경이 있었다. 네. 그리고 사실 두 경우 모두 정치적인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하고 여러 한계와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 그 사법농단 사태 때도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결국 무산됐던 경험이 있고요. 아, 그때도 무산됐었군요.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 사례는 좀 더 경고등을 강하게 켜는 측면이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에서는 나치 독일의 국가특별법원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테이트 시절의 특별법원, 또 남미 군사독재 정권하에 임시특별법원 같은 예를 들면서 이런 기구들이 종종 정치적인 반대파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던 그런 어두운 역사를 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 정치 탄압의 도구로. 네, 물론 유엔이 설립했던 루안다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처럼 집단 학살이나 전쟁 범죄 같은 아주 심각한 국제 범죄를 다룬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 같은 게 좀 있었고요. 아주 극소수지만 아일랜드나 네팔, 인도 같은 나라에서 테러나 조직 범죄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법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련 자료도 있었는데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ICC는 좀 다르죠. 나무위키 자료를 보니까 ICC는 제노사이드나 인도의 반환죄 같은 아주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원이잖아요. 네, 개인 처벌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국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ICC는 나서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국가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가 회부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 제약이 많군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협조를 잘 안 하거나 아예 탈퇴해버리는 그런 한계도 좀 뚜렷하고요. 그래서 국내 특별재판부하고는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중대범죄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고민,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또 국제적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아주 신중한 설계와 강력한 안전장치가 없이는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크다. 네, 그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에서 인용한 표현이 인상적인데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와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로우,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그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권력을 법 아래 두는 것이지 권력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후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게 된다면 판사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재판부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운영될 것인지 명확한 종료 시점을 설정하는 등등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논쟁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과연 이 특별재판부가 이 깊은 불신의 골을 메우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논란 자체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자료들을 봐도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파이낸스 투데이 칼럼이나 나스 보고서 같은 곳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이런 임시방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또 법관 임용이나 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장에게 너무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등등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게 장기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런 주장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 민들레 기사처럼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특별재판부 설치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저희가 봤던 틱톡 댓글처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너무 커서 당장이라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의를 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어떤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하고
또 헌법 원칙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사이의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듣고 보니까 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를 도입하냐 마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사법정의 그리고 헌정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컬럼에서도 결국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사회적인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어쩌면 이 논의를 계기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법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더 깊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라는 정말 뜨겁고 복잡한 주제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그 깊은 불신에서 터져나온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 그리고 헌법의 원칙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정말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경험이나 해외 사례들은 이런 특별한 재판기구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이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현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가 갖는 그 엄중함, 이건 역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특정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표, 이걸 위해서 헌법적인 논란이나 여러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이 특별재판부 논란은 우리에게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서 우리 사법 시스템 전반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성찰하고 또 장기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무엇이 진정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까요?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